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 홀로 숨바꼭질 실제 경험담. 먼저 저는 캐나다에 산다는 걸 밝혀야 하겠네요. 어제 오전 1시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카지노에 놀러 가시고 저희 형은 마침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는 걸 듣고 오늘이 때구나 싶어서 전에 읽은 글 나 홀로 숨바꼭질이 생각이 나 무서우면서도 꽤나 흥분되는 경험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제가 가지고 있던 곰인형. 벌써 11년이 된 작은 곰인형이네요. 이 곰인형은 제가 심하게 안 다루고 제가 남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별로 손 안 대고 깨끗하게 장식용으로만 놔둔 곰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마땅하더라고요. 어디 찢어지거나 부서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뗐습니다. 등을 째고 나니 아까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쨌다 싶어서 솜을 다 빼고 쌀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서 손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발에 굳은 살 몇 개를 집어내서 넣어주었죠. 그리고 빨간 실을 묶으려 보니 빨간 실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캐나다라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대충 있는 흰 실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묶고 나니 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눈 부분은 실을 없애주고 나머지 부분을 묶었습니다. 곰인형이 준비가 다 끝나니 1시 45분이더군요. 저는 빨리 소금과 물 한 컵을 준비하고 방에 넣어두고는 칼을 뽑아 들고 곰인형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제 방 문을 열면 바로 앞이 화장실이라 너무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다가 어차피 문도 못 열 텐데 하고 그냥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곰인형을 세면대에 넣어두고 이름을 곰돌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술래는 헬메이트를 3번 외친 후 화장실 문을 닫고 10초를 세고 난 후로가 칼로 배를 3번 찔렀습니다. 쌀이 조금씩 새더군요. 좀 불쌍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술래는 곰돌이를 3번 외쳐주고 칼을 옆에 놔둔 다음 화장실 문을 닫고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TV를 켜는 걸 깜빡하고 지금 나가면 늦지 않나 싶어서 있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화장실을 열어보니 인형은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TV를 켜고 다시 방에 들어가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없길래 소금물을 물고 나가봤습니다. 곰인형은 그대로 세면대에 있고 칼은 그 자리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실망하며 곰인형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보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진짜 머리가 전체가 찌릿하면서 띵하더군요. 화장실이 뒤에 있는데도 못 돌아보겠고 제 발밑에도 제가 밟고 있었습니다. 그건 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흘리지 않았는데 분명 한 개도 한 알도 안 흘렸는데 쌀이 부엌에 흘려져 있으면서 쌀을 흘리고 부엌을 걸어다닌 흔적이 보이더군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뒤에서 인형이 지켜보는 것도 같고 미치겠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곰인형은 세면대에서 저를 지그시 지켜보고 있더군요. 소름이 확 끼치고 그 자리에서 한 10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소금물은 진작에 뱉었던지라 무섭지만 칼을 먼저 낚아채고 곰인형의 목을 잡은 뒤 밖에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서 불로 태웠습니다. 한 조각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고 인형을 태우고 나니 집안에 다시 들어가도 무섭고 불을 다 켜놔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실화지만 무섭더군요. 진짜 하지 마십시오. 그 쌀 치우는데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체. 오늘 시체를 봤네요. 지금도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시체 본 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하실 거예요. 제 이야기 먼저 들어주실래요? 참, 여기는 미국, LA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길 안 막히면 15분이면 닿는 라크라센트라는 작은 위성도시예요. 전 직장인이고 LA로 출퇴근하네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한 동네 사는 교회 집사님이 갚을 할 생각 없냐고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휘발 유값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게 어디냐 싶어 오케이 했네요. 갚을 할 사람은 집사님 집에 하숙하는 40대 정도의 여성분이었고요. 첫날부터 예의가 아니다 싶어 전날 세차도 깨끗이 하고 집사님 집으로 갔죠. 여자분이 나오더니 턱하니 뒷좌석에 앉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여자분이 그동안은 택시로 출퇴근을 했다는군요. 미국 택시는 손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 운전석 옆 조수석엔 앉지 않잖아요.
하여간 그래도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제가 택시 기사도 아니고 꼭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 달에 200달러를 받을 걸 생각해서 그냥 찌그러졌죠. 헌데 제가 몰랐던 게 사실이 하나 있었네요. 여자분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출근길 내내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질 않나. 창밖을 보더니 야, 눈이 오네. 어쩜 이렇게 펑펑 쏟아질 수가 있어? 하질 않나. 아시겠지만 이곳 LA는 겨울이라도 비는 내리지만 눈은 볼 수 없거든요. 어떤 날은 창밖에 사슴이 뛰어논다질 않나. 근데 이상한 건 저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저도 미친 분이랑 말 섞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한 달 내내 뒤에서 뭔 짓을 하던 모른 척하고 다녔네요. 나중에 집사님이 알려주신 얘기로는 그 여자분 남편이 바람이 나서 맞벌이하러 여자분이 출근한 사이 가재도구 그릇 하나 안 남겨두고 챙겨서 다른 여자와 타도시로 도망을 갔다네요.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은 근본은 착한 이에 끼칠 리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도 하셨고요. 불쌍하기도 하고 달러 200달러가 아깝기도 해서 오늘까지 한 달째 카풀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다 오늘 드디어 터질게 터졌네요. 오늘 아침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네요. 그 여자분이 오늘은 늦게 끝나는 날이라 저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그 여자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도 되고 해서 그 여자분 회사로 가서 여자분을 픽업했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뒷좌석에 앉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늘 가던 길인 고속도로로 진입했지요. 퇴근 시간이 조금 넘어서인지 막힘없이 100km는 달릴 수 있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해서 빨리 갈 요량의 속도 좀 내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하마터면 박을 뻔했어요. 이곳 LA는 눈도 안 오지만 비도 겨울에만 가끔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뒷길에 익숙지 않아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사고가 많이 나요. 앞차부터 막히더니 4차선 도로가 그때부터 거북 이걸음이 됐지요. 10중 8구는 앞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5분쯤 그렇게 거북 이걸음으로 가다 보니 예상대로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해서 뒷차가 박은 것 같은데 뒷차의 앞부분이 거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길이 막혀서 천천히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1차선의 뒷차를 봤는데 그 안에 머리가 뒤로 완전히 꺾인 운전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주위에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 같더군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목이 꺾인 시체는 처음 봤거든요. 깨름칙해하고 앞을 보니 사고 현장을 지난 후라길이 뻥 뚫려 있더군요. 빨리 꺼림칙한 기분을 벗어나려고 라디오도 틀고 달리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그 여자분이 혼잣말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을 보아온 터라 그러려니 하고 저는 속력을 내는데 집중했죠. 근데 그 여자분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죠.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네. 뭐라고 짓거리냐고. 제가 황당해서 대꾸를 했지요. 전 아무 말 안 했는데요. 너 말고 네 옆에 탄 머리 깨진 년 말이야. 저 하마터면 중앙분리대를 박을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는 내내 귀신아 물러가라며 찬송가도 부르고 고속도로는 뻥 뚫려 차량도 드문데 가뜩이나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하여간 집에 오는 10여 분이 10년 같았어요. 참고로 그 여자분 미국에서 10여 년 사셨지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는 뭔 소리를 짓거리냐고 한 것 같아요. 죽은 여자가 백인 여성이었거든요. 저 내일부터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분 안 태우려고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여자. 내 주변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몰고 다니는 것일 수도. 귀신을 본다. 어쩌면 그것은 선택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선택이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며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언의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그 선택이란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부르곤 한다. 저주받았다고. 3, 4년 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회사 동료가 있었다. 입사 시기는 같았지만 워낙에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언니는 털털하고 부침성 좋은 나와는 다르게 항상 혼자였고
굳이 사람들과 어울리려 들지도 않았다. 쩌렁쩌렁 울릴 듯한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언제나 내게 돌아오는 건 반쯤 올라가다만 입꼬리 끝에 어색한 미소가 전부였기에 언제부턴가 나도 슬슬 그 언니를 멀리했던 것 같다. 그랬던 언니가 느닷없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건 그다지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다. 아니, 처음은 언니가 회사를 그만둔지도 몰랐다는 게 맞는 말이다. 언제부턴가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고 언니가 회사를 그만둔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남이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근근히 언니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심 받았다며? 남이 얘기를 좋아하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그랬다. 어쩐지 좀 무섭다. 또 다른 누군가가 대받아치며 대답했다. 사람들 어깨 위나 머리 위, 그리고 등 뒤로 자꾸 그렇게 귀신이 보였대. 어머 어머.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 들지도 않은 거래잖아. 커피를 홀짝이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 어머와 어쩐지를 연신 외쳐대던 그들 사이에서 난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언니도 귀신을 본다. 그리고 결국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 내게 그 언니의 전화가 온 것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한 2달이 훨씬 지난 어느 날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괜찮니? 하고 묻던 언니였다. 그리곤 당장에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내 주변엔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귀신을 보며 깨악깍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그들이 귀신이란 존재에게서 느끼는 공포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언니는 달랐다. 나와 같은 부류. 진짜 귀신을 보는 여자. 오랜만에 마주한 언니와 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도 그럴 것이 언니와 나는 친한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렇듯 단둘이 대면에 있기도 처음이었다. 그 지나치도록 무거운 침묵을 깨건 언제나 밝고 털털했던 내가 아니라 언니 쪽이었다. 요즘도 그것들을 자주 보니 분명 언니에게 귀신을 본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아니, 흔해 빠진 연애 상담도 짜증나는 직장 상사의 험담조차도 이 언니에겐 꺼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언니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내게 물었다. 요즘 혹시 더 자주 보이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그 아귀를 찾아들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 그리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단 하나의 존재. 매일을 하루같이 그 망할 놈의 귀신들을 보고 또 보고 살아간다 해도 절대 보고 싶지 않았고 보아서도 안 되던 그 존재. 무당. 사실 그랬다. 남들처럼 신병이 와서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생겨나는 건 아니었다. 언니의 질문처럼 요즘 들어 그것들이 더 자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좀 더 심해진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단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를 모호한 정신의 경계 안에서 화려한 무늬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방울을 들고 있는 웬 여인네를 본다는 것이었다. 그냥 가끔씩 보아오던 귀신이라 치부하기엔 이상하리만큼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다가 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던 여인네. 굳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여인네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었다. 듣지 않아도 그 여인네가 무당이라는 것을 내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무당이 맞아. 단지 생각에 잠겨있을 뿐이었다. 아직 언니에겐 요즘 내가 보는 그것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티끌만큼의 단서도 주지 않았다. 항상 어색하게 입꼬리의 반만을 억지로 올리며 힘겹게 미소를 짓던 언니가 지금은 온전히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내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게 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참을 신병에 시달리던 언니의 눈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언니는 극도로 예민해져 갔다. 그것들은 단지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이야기를 건네고 때론 언니를 조롱하기도 했다. 언니의 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린 것도 언니는 그것들 때문이라 생각했다. 언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조그만 가게가 망해버린 것도 그것들 때문이라 믿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오던 다정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 떠나버린 것도 그 여자가 언니의 절친했던 친구인 이유도 언니는 오로지 그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니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겐 꼭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일쑤였다. 그렇게 언니는 사람들과 멀어졌다.
언제나 귓속을 간지리는 그것들의 웅성거림에 말문을 닫았다. 언니는 그것들의 선택을 피해 몸을 숨기고 귀를 닫고 말을 아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자궁암에 걸린 걸 알고서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점점 기울어져만 가는 집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선택받아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를 썼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한 그 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었다. 그런 언니에게 희한한 일이 생긴 건 한 달 전쯤이라고 말했다. 꿈속에 웬 단아한 무녀가 나와 한참을 춤을 추다가는 곧 쓰러질 듯 넘어져 울고 간다는 것이었다. 근데 웬일인지 그 무녀가 낯설지 않았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녀의 얼굴에 오버랩 되는 내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다. 많이 슬퍼하더라. 그리고 많이 미안해했어. 꿈속 무녀는 한참을 춤을 추다가 쓰러져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나 때문에. 내 정성이 부족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무녀의 한탄에 언니 역시 눈물을 흘렸다고. 무녀가 직접 무언가를 언니에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언니는 무녀의 한탄 속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언니 자신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된 무녀는 아주 오래전 내 조상 중 한 명인 듯하며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어 대대손손 물려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신내림이라는 걸 알기에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집을 나와 무녀가 되었다고 느껴졌단다. 비록 자신의 인생은 선택되었지만 내 자식만은 또 그 자식의 자식만은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세월이 겹으로 흐르고 흘러 그녀의 자식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의 아이가 자식을 낳기를 거듭하여 오늘날의 나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녀의 오랜 바람과는 다르게 나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분명 미주 넌 나 같은 무녀의 길을 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잡기가 꼬이는 것 같다며 용서를 빌고 싶으신 것 같아. 원래 조상들은 꿈을 통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 아무래도 무녀로 사시던 분이라 그런지 잡기가 많이 딸려오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꿈에 오신 것 같아. 그나마 내 주위에 너와 비슷한 사람은 나뿐이었고 잡기가 오더라도 내가 모시는 장군님이 전해주실 걸 안 거지. 아마 요즘 들어 부쩍 그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 안에서 내가 보아온 여인네가 그 무녀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무당이 되나요?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가까스로 뱉어낸 한마디였다.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치만 언니도 귀신을 보잖아요. 그리고 무당이 됐잖아요. 나 역시 귀신을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었기에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그저 조금 남들과 다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지만 언제나 그 신내림이란 것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 타고난 사주가 좋고 거기에 대운까지 끼고 있어서 그것이 내 길을 돕는다고 언니가 말했다. 그 말인즉 신기는 있으나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버틸 힘이 있다는 소리였다. 신내림이나 무당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널 만난 게 아니야. 단지 저렇듯 통곡하는 꿈속에 그분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널 만난 것뿐이야. 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게 언니와의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더 이상 언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남의 얘기 좋아하던 그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 버렸는지 누구 하나 언니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더 이상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무당을 보는 일도 없었다. 그저 가끔씩 지나치듯 귀신을 보았고 더러는 큰 에피소드도 겪으며 살아왔다. 기계 센 건지 아니면 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귀신을 보는 것도 모자라 홀려보기도 하고 어쩔 땐 그것이 귀신인지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느닷없이 깨닫고는 미친 듯한 오싹함에 한참을 떨기도 했었다. 더러 나를 아는 누군가는 내게 반 농담조로 미쳤다고 얘기를 했으며 더러 누군가는 한참을 번뜩이는 호기심으로 날 관찰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부러워. 귀신을 볼 수 있게 선택받은 내가. 선택이라고? 아직도 모르겠는가?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이라 부르지 않는다. 평생을 사람과 귀신 사이를 오가며 매번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끼고 더러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 자기와 조금 다른 것을 본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호기심 대상이 되고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귀신도 아닌 존재.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부른다.